앞에서 해양 플랜트 뭐 종류나 그 구성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해양 플랜트 관련한 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책에서 얘기를 했네요. 우선 첫 번째로 위치가 고정돼 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그 밑에 서브시 한번 깔고 위에 FPS로 한번 설치하면은 걔는 거의 한 2-3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석유만 캡니다. 집에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설치되면은 수명 주기를 되게 길게 잡아야 돼요. 일반적인 배 같으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한 번씩 도크에 들어와서 전체 수리를 하거든요. 뭐 표면에 붙은 따개비도 긁어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것저것 다 봐줘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떤 물체를 수명 5년짜리를 갖고 핸드폰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를 한 2년 쓰면은 요새 수명 다 된다고 치죠. 2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그럼 2년 쓰는 핸드폰이랑 그 다음에 한 10년 쓰는 핸드폰이랑 있다고 쳐봐요. 단순히 5배 더 고생 뭐 설계를 잘 하면은 10년 쓰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5배 이상이겠죠. 되게 막 고장 난 걸 최소한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야 10년 버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얘는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되게 안전이랑 그다음에 내구성을 엄청나게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동안 물론 고장날 일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설계를 해야겠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걔가 20년 쓰다 보면 뭐 10번 고장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장 한 번도 안 나는 게 성능은 좀 덜 좋아도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는 되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 조짜리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는 이때까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바다 그 바다 날씨도 있죠. 뭐 바다 파도라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서 캐내는 원유나 가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얘가 그냥 쓸만하게 나오는 가스인지 아니면 물 같은 거 막 엄청 섞여서 나와서 그거 처리하는 게 중요한 가스인지 아니면 석유도 그렇고 원유도 그런 것들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플랜트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해양 플랜트 관련한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발주를 했어요. 아 우리는 뭐 저기 나이지리아 앞바다에서 쓸 해양 플랜트를 발주를 했어요. 근데 하다 그 발주한 주문한 회사가 없어졌어요. 아니면은 배째라고 했어. 그러면 남잖아요 배가. 만들던 거 남았잖아. 해양 플랜트가. 나이지리아 앞바다에서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걔 딴 데다가 그러면 아이 대충 가져가셔서 비슷하게 쓰면 돼요. 중고차 팔듯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환경에 맞춰서 다 주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쓸 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죠. 뭐 비슷한 데 찾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고 저기 뭐 여러분들 되게 고급차 같은 것들은 보면 오히려 중고로 팔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보고 이거는 전 주인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주문해 놨는데 내 취향은 아닌데 그런 상황 그런 것랑 비슷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설계를 해본 사람은 그래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을 잘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설계 경험이 중요한 거지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드는 거는 애초에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프로젝트의 설계 경험이 잘 쌓일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 우리가 수업에서 안전을 키워드로 가는 제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해양 플랜트가 물론 막 길이도 몇백 미터고 폭도 몇십 미터고 해서 되게 커요. 크긴 한데 그래도 육상에 올라가는 시설에 비하면은 공간이 되게 좁은 편이긴 하겠죠. 육상 같으면 막 몇 킬로 단위로 이렇게 땅 해가지고 걷다가 플랜트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해상에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크긴 크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되게 빡빡하게 쑤셔넣어야 돼요. 해양 플랜트에다가는 뭐 장비든 뭐든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되게 빡빡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작을수록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제작비든 아니면 재료비든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인건비든 일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작을수록 프로젝트에는 유리한데
작으면은 너무 이렇게 콤팩트하게 만들면 사고 났을 때 손을 못 대잖아요. 어디 불났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 가도 소화기를 못 들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게 만들었어요. 안 되겠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좁은 공간이긴 한데 또 무작정 너무 좁게 하면 안 된다. 비슷한 얘기인데 안전 설계가 그래서 핵심입니다. 이제 불이 나면 사람이 가서 끄면 되지요. 뭐 말은 쉬운데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애초에 기름에 불났는데 뭐 거기에 사람이 열심히 용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좀 웃기고. 안 그래도 해양 플랜트는 가연성 물질인 가스나 석유를 원유를 처리하는 데니까 불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오기는 너무 멀죠. 그 다음에 파도 같은 아무래도 사고가 언제 나겠어요? 날씨 좋을 땐 안 나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야 뭔가 문제가 커지면서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해상 환경도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 사이의 간격을 되게 빡빡하게 해서 간격이 좁아요. 그러니까 대응하기도 힘들지. 또 하나 문제가 장비들을 수직으로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상 플랜트 같으면 그냥 한 층에 쭉 깔아놓고 끝나는데 땅에다가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무슨 공정, 그 위에 무슨 공정, 또 위에 그 무슨 공정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높이를 올려서 만들어요. 아까 옆에서 FLNG 사진 보셨죠? 이런 식으로 높게 층을 막 쌓아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아래층에서 불났다고 쳐봐요. 아래층에 불이야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불이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금방 번지겠죠.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다. 고려할 게 엄청 안전이 고려할 게 엄청 많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수업이 해양 플랜트 안전 관련해서 방향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특징 더 있습니다. 우선 독립적인 시설이라고 해서 주위에서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양 플랜트 위에서 일하고 싶으면은 편의점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즉각적인 도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석유만 처리하는 플랜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석유를 처리하는 장비들에 들어가는 어떤 뭐 냉각수라거나 뭐 압축공기라거나 작동류에 압력을 준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배 위에서 알아서 끝나야 됩니다. 주문한다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육상 플랜트보다 더 독립적이다. 주위랑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모든 필요한 걸 다 싸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플랜트 같은 거면 여러분들이 그냥 차 몰고 어디 펜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양 플랜트는 캠핑 간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텐트랑 뭐 먹을 거랑 냄비랑 다 싸들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가변적 운전 조건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릉도 앞바다에서 가스를 캐기로 했어요. 가스를 캐는데 첫날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캐고 있어요. 한 20년 캤다고 해봐요. 그러면 뭔가 상황이 바뀌겠죠. 그 안에 유정 안에서 가스도 없어지니까 뭐 안에 나오는 가스 조성도 바뀔 수도 있고 압력도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20년 동안 꾸준하게 가스가 나올 것 같진 않잖아요. 같은 품질의 가스가. 그러다 보니까 채굴 상황에 따라서 장비가 운전하는 조건이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언제는 가스 압력이 높았다가 언제는 낮았다가 언제는 물이 많이 섞였다가 아니었다가, 심지어 그거를 뭐 어느 정도는 예측하겠죠. 근데 그게 오늘 가스 첫 삽을 뜨는데 30년 뒤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왜요? 왜 다양한 환경을 해요? 그냥 아니 하나 잘 만들고 나중에 바꾸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양 플랜트는 한번 얹으면은 2, 30년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환경이 바뀌었다고 새 플랜트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 어지간한 환경에 다 대응하게 만들죠. 그 다음 해양 플랜트 아까 되게 복잡하다고 했죠. 빡빡하고. 그 다음에 크기도 육상에 비하면 작지만은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작다고 함부로 할 크기는 아니죠.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장비가 하나만 고장나도 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높은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생산 부분에서의 해양 플랜트인데, 해양 플랜트가 몇 조짜리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거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그래서 하루에 막 뭐 하루 굴릴 때 기대되는 수익이 몇십억에서 뭐 100억 단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 하루 딜레이 되면은 그만큼 그냥 생산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석유 생산 말고 해양 플랜트를 만들다가 뭔가 공정이 삐끗했어요. 보고 여기 철판이 덜
용접이 됐네요. 그래서 하루 더 했어요. 그럼 하루치 이익을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다른 배들도 똑같긴 하지만 제조사 발주하는 데서 주문하는 데서 그런 공정을 되게 땡기는 걸 중요시하거든요. 빨리 주면 빨리 줄수록 좋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산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재를 사고 제작을 해서 시운전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 순서대로 쫙 차근차근 가면 좋은데 그걸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계하면서 야 이거 철판 어느 정도 살 것 같거든 하면 철판도 같이 사요. 설계하면서. 그다음에 아직 자재 구매 안 끝났는데 야 설계하다가 야 우리 여기 이제는 설계 대충 된 것 같으니까 빨리 만들자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복잡하다면요. 아까 앞에 복잡한 걸 빨리 하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거다.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원래 하던 배보다는 또 뭔가 많이 다르고 복잡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다가 많이 좀 고생을 했었죠.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양 플랜트 역할과 특징 얘기를 했고요. 뒷부분은 설계 단계랑 해양 플랜트 뭐 미래 얘기인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잘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